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아주 큰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좀 충격적인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데 이런 마약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국경을 넘었을까? 그리고 왜 검찰, 경찰, 세관,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걸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지 그 복잡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들이 사실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서 여러분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하고 사건의 큰 그림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 한 달간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거쳐서 약 127kg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됩니다. 약 한 달간. 이건 뭐 단순 마약 사건이 아니라 정말 국가 시스템의 어떤 신뢰도 문제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하여튼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단계별로 쟁점이 뭔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발단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2022년 10월인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확대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선포 바로 직후에요. 2023년 초 한 달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1월 23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인천하고 김해공항 통해서 필로폰이 총 127kg 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127kg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네, 500만 명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운반증 몸에다가 마약을 막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숨기는 그런 방식으로 무려 12번이나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야, 국가적으로 막 전쟁 선포하고 이런 시점에 그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여러 번 성공했다는 게 글쎄요, 이건 좀 일반적이진 않죠? 공항 보안이나 세관 시스템에 뭔가 좀 심각한 구멍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초기에 들어온 한 55kg 정도는 인천공항 세관을 너무너무 쉽게 통과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요, 세관 내부에서만 쓰는 알림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알림이요? 네. 그러니까 특정 운반책 정보를 여기다 등록해놓고 일부 직원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문제 없이 통과시켜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내부 공모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은밀한 통로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정말 우연히 원칙을 지킨 신입 세관 직원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아, 신입 직원이요? 네. 한 직원이 보니까 특정 인물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공식 시스템에는 없고 이 알림이에만 있는 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기관이 공유하는 공식 시스템, 그 APIS라고 하죠.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 거기에다가 그냥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아, 원칙대로 처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APIS에 등록된 이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보가 삭제됐다고요? 그건 시스템 조작 의혹이네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2월 5일에 또 다른 신입 직원이 명단을 이렇게 쭉 대조하다가 우회화라는 운반책을 발견하고 APIS에 수동으로 등록을 해요. 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사람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관이 자체적으로 딱 잡아낸 게 아니라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검역을 좀 철저히 했잖아요. 아, 맞아요. 검역 단계가 있었죠. 네, 그 검역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먼저 발견을 해서 세관에 통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그 원칙을 지킨 신입 직원들의 행동,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그 검역이라는 변수 때문에 발각이 된 거군요. 동시에 이건 세관 내부 통제, 특히 그 비공식 정보 관리 방식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공식 시스템인 APIS 조작 시도 의혹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좀 통제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검거된 우회화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넘어갑니다. 최세용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공범이 더 있을 거다,
그리고 세관이 그냥 프리패스 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인지를 하게 돼요. 네, 인지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보통 마약 수사의 메카라고 하면 인천지검 강력부잖아요. 그렇죠. 전문이죠, 거기가. 근데 이 큰 사건을 제대로 파고들지 않고 그냥 관할 문제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오,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요. 그건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그렇죠. 당시 그 수사팀 관계자의 제보 내용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제보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건 이관 배경에 용산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 쪽에서 덮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용산 개입설이 나오는군요. 한 명의 제보자의 내용을 공개하겠는데 네.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장관은 화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 만약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휘문고 81회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특수팀에게 이 사건 덮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네, 뭐 한동훈 당시 장관도 처음엔 덮으려고 했는데 김 여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서 직접 챙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반발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고등학교 동문인 심무정 당시 인천지검장한테 다음 총장 자리를 주겠다. 이러면서 은폐를 압박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건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인데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신중하게 들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도주한 공범들이 있었는데 뭐 출국 금지 같은 조치도 제대로 안 하고 잡으려는 노력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러다가 2월 27일에 김해공항에서 3명이 잡히는데 이것도 뭔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네, 일반적인 마약 수사 관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인천지검 같은 전문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큰 성과가 될 수 있는 사건을 그냥 관할 문제라는 좀 형식적인 이유로 다른 데로 넘긴다. 이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죠. 제보자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뭐 사법 시스템의 어떤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선에서 이게 그냥 묻힐 뻔했던 사건이 몇 달 뒤에 경찰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2023년 7월인데요. 마약을 좀 끊고 싶다는 한 여성의 제보가 영등포경찰서 백혜룡 백경정 경정수사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이 돼요. 아, 경찰에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군요. 네, 이 백혜룡 경정이 이 제보를 단서로 정말 끈질기게 수사를 해서 마약사범 한 30여 명을 잡고요. 총 밀반입 길모가 170kg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170kg이요. 아까 127kg이라고 했는데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경찰 수사로 더 밝혀진 거죠. 이 중에 27.8kg을 압수했는데 이게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뭐 나무도마 속에 마약을 숨겨서 화물로 위장하는 이런 새로운 수법도 확인을 했고요. 대단한 성과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특히 9월에는 명동에서 현장 검증을 해서 한국 총책한테 마약이 전달되는 장면까지 포착을 하면서 세관이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계룡 경정이 9월 11일에 이 심각한 내용을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이제 수사가 더 확대되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 보고 이후에 오히려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외압 정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보면 경찰 내부 압력, 그리고 검찰의 비협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 방해라니요? 우선 경찰 내부에서는요. 처음에는 백경정 팀을 막 지지했던 김천수 서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뒤에 박현수 경무관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산 도구 후에 태도가 바뀌었다. 그 뒤로 경찰 수뇌부 차원에서 압력이 들어온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계룡 경정팀이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에서 세관 연루 이 부분을 빼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요. 아, 핵심 내용을 빼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 지휘 라인도 아닌 다른 고위 간부 조병로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라는 분이 직접 나서서 인천세관장이 부탁하더라 이러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결국에는 김찬수 서장이 백경정의 마약팀 자체를 해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내부 압력이 상당했네요. 검찰 쪽 상황은 더 심각하게 묘사가 돼요. 백경정 팀이랑 협조하면서 영장도 잘 내주던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여기가 약간 특수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서가 계룡 경정이 언론 브리핑을 한 바로 그날 10월 10일에 사실상 해체가 되고 사건은 형사 3부로 넘어가 버립니다. 브리핑 당일이에요. 그 타이밍이 참. 네. 이 과정에 당시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요. 사건이 그렇게 다른 부서로 넘어간 다음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없음 뭐 이런 이유로 계속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고요? 수사의 기분인데. 네. CCTV 같은 핵심 증거는 보존 기한이 다 지나고 나서야 겨우 영장에 발부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겠네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이 영장을 계속 기각한 검사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 사건 맨 처음에 인천지검에서 맡았던 최세용 검사였다는 겁니다. 네, 그 첫 담당 검사가요. 네, 공교롭게 남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는 계룡 경정 팀의 수사를 딱 가로막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계룡 경정이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 기피 신청, 그러니까 저 검사는 빼달라 이걸 신청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이게 어떤 패턴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보면 그냥 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관된 흐름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압력 들어오고 협조적이던 검찰 부서는 갑자기 해체되고 사건 넘어가고 또 특정 검사가 반복적으로 영장 기각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딱 중요한 수사 단계마다 나타났다는 점.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죠. 특히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압수수색 영장인데 그것도 사건 초기에 담당 검사가 계속 기각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던 계룡 경정한테 돌아온 건 보복성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당시 서울청장이 직접 백혜룡 경정에 대한 SRI, 그러니까 특별 첩보 수집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SRI요? 그건 보통 비위 혐의가 좀 뚜렷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적 감찰이나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데 실제로 세관 피해자를 통해서 무고성 진정을 내게 유도하고 이걸 빌미로 감찰 조사를 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형사의 비위 사건에 억지로 엮어 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검사 기피 신청 이런 걸 문제 삼아서 2024년 7월에 그를 파출소장 격인 화곡지구 대장으로 좌천시켰다. 이게 내용입니다. 결국 좌천이군요. 네. 만약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요. 이건 수사방해를 넘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명백하게 보복을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한 수사관은 처벌하고 오히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승진하거나 한다면 이건 정말 사법 시스템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다시 한번 권력의 좀 위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제보자요. 이 제보자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합니다. 오빠를 통해서 당시 인천지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아까 나왔던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장관의 갈등.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디올백 사건 이전에 바로 이 마약 사건 은폐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다. 이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심지어 한 장관이 대통령한테 김 여사와의 관계 정리, 이혼 같은 걸 건의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이야, 그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보자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요, 좀 양면성을 제기해요. 겉으로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아, 본인의 어떤 권력 게임에 이용하려 했을 수 있다. 네, 남부지검 형사 6부 해체 같은 수사 방해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요. 그리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배경에도 김건희 수사 문제 말고도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좀 강하게 발언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설도 언급이 되고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거대한 마약 스캔들이랑 은폐 의혹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공교롭게도 대중의 시선을 확 끄는 연예인 마약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배우 유아인 씨, 그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선균 씨 사건이죠. 자, 그럼 검찰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마약 네. 정말 했을까? 정말 했을까? 이성균이 마약을 했을까요? 다들 네, 그렇게 지금 알고 봅니다. 있잖아요. 당시 경찰은 이성균에게 공세적인 망신을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네. 비공개 수사가 원칙임에도 이를 어겼던 겁니다. 이성균 측이 지하 주차장으를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묵살했습니다. 이성균은 무려 총 4차례나 마약 시약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 예. 모발 검사, 심지어 다리털, 겨드랑이털, 그리고 고기털까지 채모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예. 처음에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두 음성 판정을 예. 받았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사건을 종결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하지만 경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조사하던 중에 구속 수사 중이던 김남땡에게 또 한 명의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받아서 터뜨립니다. 예. 바로 G드래곤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이성균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추가로 밝혔고 10월 25일 불구속 입건을 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G드래곤은 본인의 대변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성균과 함께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하하. 참. 그리고 G드래곤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 경찰이 11월 6일 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 수사계에는 임시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에 있는 논현경찰서에 자식 출석한 G드래곤을 수사하게 됩니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모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손톱, 발톱, 모발 다 싹 다 자의로 제출을 한 겁니다. 마약 투약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의로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물증도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했던 것을 결국 11월 13일 날 인천경찰청은 인정을 합니다. 결국 수사가 지지분해지고 G드래곤은 계속해서 음성을 받게 되니까 12월 14일 날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이성균 사건이 불거질 때 경찰 내에 백혜룡 팀 사건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예.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을 영등포소 백혜룡 수사팀이 외압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네. 이성균 사건을 무리하게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이성균을 포토라인에 세워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백혜룡 경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건 때 이제 불거지고 뭐 이렇게 제가 정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 가슴이 아픈데 이성균 그거 정부 흘린 그 저희 총경 그 인천성 마수대 긴급했잖아요. 근데 차마 내가 이성균이 자살할 줄 몰랐죠. 근데 그때 이제 인천청에서 할 때 이제 그 마약 시약 검사에서 이성균이 안 나왔는데 이제 계속한 게 이걸 영등포 백혜룡 팀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제 돌았거든요. 백혜룡 수사팀 사건을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이거 치고 나가려고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뭐 통장 인물이 이제 김현실, 신준호 뭐 이렇게 뭐 주기현까지 검찰이 보증 없이
어렵다니까요. 이 연예인 사건은 검찰에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이 영장 청구되고 공판 단계에서 검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설령 검찰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다던 치더라도 우리 경찰은 검찰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시기가 참 겹치긴 했죠. 이 사건들이 터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정부에 좀 불리한 정치적 이슈, 예를 들어 뭐 미군 도청 문제라던가 잼버리 사태, 학폭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질 때 혹은 백혜령 팀의 마약 수사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때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을 해요. 아, 그래서 혹시 이게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군요. 그렇죠. 혹시 이 연예인 사건들이 이 거대한 마약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좀 분산시키려고 일종의 연막작전처럼 터트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유아리 씨 사건은 TV조선, 이성균 씨 사건은 경기신문에서 최초 보도가 됐었죠. 네. 그리고 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마약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왔는데도 무리하게 수사가 계속되고 비공개 소환 요청도 묵살되고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도 지적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만약에 연예인 사건 정보가 어떤 특정 시점에 의도를 가지고 유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사가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수사 관행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을 정말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 이성균 씨 사건 관련해서 정보 유출 책임자로 지목된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 기자 등이 송치되고도 1년이 넘도록 기소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좀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백경정 경정도 당시에 경찰 내부에서 이성균 사건이 백혜령 팀 사건을 덮으려는 거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거대 마약 밀수 사건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충격적인 은폐 시도 의혹들을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막대한 양의 마약이 국경을 넘나들고 이걸 밝히려던 경찰관은 좌천되고 오히려 의혹에 연루된 걸로 지목된 사람들은 승승장구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들은 단순히 마약 범죄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가 시스템의 어떤 투명성, 공직사회의 윤리,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 얼마나 방해받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연 감춰진 진실은 뭘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과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